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의 조선,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고을의 기와집에는 일견 조신해 보이는 젊은 마님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규선으로 집안에 머슴 서넛을 두고 부릴 만큼 가세도 괜찮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 슬하에 자녀를 두어 벌써 시집과 장가로 치워낸 아들과 딸들이 먼 고을에 터를 잡아 잡음 하나 없이 유복하게 지내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주색에 빠져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한 서방이 그 선의 흠이라면 흠이었지만 어차피 거상 가문이었던 집안들끼리 서로의 가업에 줄을 댈 이익을 위해 정한 혼처였기에 처음부터 서방에 대한 연심 따위는 일절 없었던 규선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밖으로 놔두는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나 질투도 애정이 있어야 생기는 법. 그리하여 규선은 서방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주색을 쫓아다니는 것은 좋아해도 집안의 재산을 축낼 정도로 바보천치는 아니었기에 하물며 주색 노름조차도 철저하게 손익을 따져보고 제가 품은 여인들에게 엽전 한 푼도 허투루 내어주지 않는 자린고비의 모습을 잃지 않았지요. 오히려 집에 남편이 있는 것이 더 귀찮기만 했던 규선은 그런 남편의 행보를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도 다 낳아 장성시켰겠다. 규선 역시도 다른 재미를 보기 시작하려 하는데 남편이 하는 일도 없이 집안에만 있으면 외려 걸리적거렸을 테니까요. 이렇듯 서방의 공공연한 외도를 빼면 마을 사람들에게 규선은 남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천석군 집안의 중견마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소사에 큰 파도가 없었던 규선의 무료함이 원인이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규선에게는 아주 못 말릴 몹쓸 버릇이 하나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밑도 끝도 없는 허풍을 떨어대서는 당하지 않아도 될 공변을 사서 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이 주인공인 양 주목을 받는 것이 이 규선에게는 더 없는 즐거움이자 즐길거리였지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무렴에 좀이 쑤셔 마당을 거닐던 규선이 번뜩 영감을 얻은 얼굴로 희죽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동네에 난다긴다 하는 수다 친구들이 한데 모이는 다과회 날이었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돈푼 깨나 있는 집안의 여인네들끼리 안방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답답하던 차에 규선이 이들을 규합하여 만든 일종의 사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듯 다과회를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여느 호사가들 못지않게 동네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의 촉각을 곤두세운 채 쓸모없는 수다들을 잔뜩 떨어대는 시간을 가지곤 하였어요. 이날도 흥이 오른 박규선을 필두로 여느 아낙네들이 한데 모여 차와 다과를 곁들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동네 수다 친구들이 모인 다과회에서 잔뜩 흥이 오른 박규선이 또 그 몹쓸 버릇으로 자중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들어도 대도 않는 소리들을 늘어놓으며 허풍으로 가득 찬 허황된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아낙네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껏 과장된 몸짓으로 포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말일세, 내가 말이야? 소시적에 저 탐라도에 내려가 본 적이 있었단 말일세. 헌데 거기서 진주를 따는 해녀를 보았지. 세상에, 그런데 말이야, 그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서는 1시간이나 물속에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던가? 나 원참, 제 아무리 해녀라고 하지만 1시간을 물속에서 숨조차 쉬지 않고 버티다니. 그것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말이야. 넋을 놓고 그 해녀의 물질을 구경하느라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지 무언가? 아낙네의 말에 자중에 모두가 감탄을 맞이 않으며 술렁였지요. 그러자 반대편에 앉아있던 아낙네가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에이그, 이 사람아.
겨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야단 법석을 떠시나들. 내가 알고 있는 어부 하나가 있는데 그치는 더욱 대단하다네. 아침에 물속에 들어갔다가는 점심나 절 때나 되어서야 겨우 점심을 먹으러 올라오더구만. 내 그치에게 다가가 어찌된 연유인가 물어보니 물속에서 고기를 잡다가 자기도 모르게 노고남이 몰려와 바다 밑바닥에 산호초를 붙들고는 한잠 시원하게 퍼질러 자고 올라왔다나? 이 허풍을 들은 다과회장의 모두가 깔깔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도 지나치다며 난리를 치는데 그 분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던 규선은 좀이 쑤실 지경이었습니다. 자중을 휘어잡은 방금 전 안악내의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 못하고 자신이 이 분위기를 이끌고 싶다는 욕심만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결국 규선은 코웃음을 치면서 안악내들의 대화에 참전하고 말았습니다. 에이, 이보시게들 겨우 그따위는 문제도 아니라네. 내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말이야. 3년 전 시댁에서 소박을 맞고 돌아왔었는데 아니 글쎄 억울하다면서 그리 슬퍼하더니만 내가 보는 앞에서 강으로 첨벙 뛰어들지 않았겠는가? 헌데 말일세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안 올라오고 있지 무언가? 어때? 무려 3년이라네 3년. 자네들이 보았다던 그치들도 내 친구에 비할 바가 아니 되지. 어떤가? 대단하지 않은가? 맙소사. 규선의 말을 들은 다과회장의 모든 안악내들의 표정이 일순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 아니 이보시게. 자네 지금 그걸 농이랍시고 하는 겐가?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을 어찌 이리 경박하게 말하신단 말이던가. 농이라면 누가 들어도 자네가 지나쳤고 하물며 사실이라면 억울하게 시댁서 소박을 맞고 스스로 몸을 던진 자네의 친구에게 그것이 정녕 자네가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냐는 말일세. 한참 흥을 내며 깔깔대려 준비하던 규선이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찮자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안악내들의 헛기침 소리를 들으며 애써 농담이 지나쳤다 겨우 무마시켰지만 있는 대로 체면을 구긴 규선은 애가 달아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 이후로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오늘은 또 어떤 허풍으로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끈담? 말실수로 한바탕 곤욕을 면치 못했던 지난날의 기억은 까마득하게 잊어먹은 채 마당을 두리번대던 규선은 재벌은 남 못 주고 또다시 허풍거리를 생각해내느라 바쁜 기색이었지요. 오라, 그것이 좋겠구나.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규선이 손뼉을 마주치며 또다시 다과회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회장에 도착한 규선이 회장 안에 모여있던 안악내들을 주목시킨 다음 그 몹쓸 허풍을 꺼내들며 자중을 휘어잡기 시작했지요. 자, 저기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시게나들. 아, 글쎄, 우리 가문 머나먼 선조께서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워서는 태조께 진기한 보물을 하사받았지 뭔가? 그것을 아직도 내가 고이 보관하고 있다네. 아니, 대체 그 보물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도 좀 보여줘 보시게. 신우 하나가 묻자 규선은 헛기침을 뱉으며 시치미를 뚝 떼고는 마치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건네는 듯 소곤거렸지요. 명나라 사신에게 조정이 전달받은 보물인데 옥으로 빚어놓은 학자수 조각이라네. 내 아주 우리 집 깊숙한 곳에 감춰놓았기에 꺼내올 수는 없음을 양해 바란다. 이 말씀이야. 규선의 허풍의 친구들은 놀라움과 의구심이 반반 섞인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탐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서 얼마가 지난 어느 날 밤, 복면을 뒤집어 쓴 강도가 규선의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동네에서도 입이 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여편네들만 엄선하여 모인 자리서 규선은 제 입으로 방정을 떨어놓았으니 소문이 퍼져 도둑이 드는 것은 당연했던 결과였지요. 강도는 규선을 겁박하며 옥으로 만들었다는 학자수 조각을 내어놓으면 목숨만은 보전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허나 그것이 어디 존재하기나 하는 물건인가요? 있지도 않은 보물로 잔뜩 허풍이나 떨 작정이었지.
이렇게 소문을 듣고 제 집의 강도까지 들이닥칠 줄은 몰랐던 규선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그것은 허풍일 뿐이라고 싹싹 빌었어요. 처음에는 규선의 말을 믿지 않던 도둑도 집안 여기저기를 아무리 뒤져도 학자수 조각이 나오지 않자 헛걸음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게 되었지요. 되는 대로 일단 금비녀와 옷반지 등 눈에 보이는 폐물을 싹쓸이 한 뒤 규선의 양쪽 발목에 하나씩 비단천을 둘둘 감아서는 쫙 벌려 그야말로 망측하기 짝이 없는 자세로 묶어버렸습니다. 콧김을 뿜으며 씩씩대던 도둑이 말했어요. 흠씬 두들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오. 나원 재수가 없으려니까 재물이 있어도 없다 감추는 자는 모았어도 없는 재물을 동네방네 떠들면서 제발 나 잡아잡수쇼 하는 사람은 도적질 3년의 처음이로구만. 어디 내일 아침까지 이 흉측한 몰골로 계시면서 본인의 그 주둥이를 좀 다스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소이다. 그렇게 콧김을 뿜으며 잔뜩 성을 내고 두 손을 대롱대롱 매달아둔 강도는 호련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규선은 다음날 아침 무난 인사를 올리러 들어온 몸종이 그녀를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했지요. 강도의 습격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하기 위해 나흘씩이나 자리에 드러누워 꿈쩍도 못하던 규선. 그 봉변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녀는 촉새 같은 입이 근질거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 한바탕 치도곤 당한 일을 잔뜩 부풀려 어떤 허풍으로 녹여낼까 고민하던 것도 잠시 그녀는 다음번에도 혹여나 이런 흉악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보아하니 이런 쪽의 허풍은 위험 요소가 상당하여 아니 되겠구나. 후폭풍으로 봉변이 들어오지 않을 만한, 다시 말해 뭔가 든든하게 내 뒷배가 되어줄 그럴듯한 허풍이 없을까나. 곰곰 생각에 잠겨있던 규선은 문득 자신이 박씨 성을 가진 것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옳거니, 그러면 되겠구나. 이것 참, 내 머리는 어찌 이리도 비상한 게야? 사내로 태어났으면 필시 한 자리 거하게 했을 것이지. 그렇고 말고. 이번에도 스스로 대견할 정도의 좋은 생각이 떠오른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과회 친구들이 모여있는 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으려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규선이 등장하자 친구들이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고 오래간만에 받는 주목에 한껏 고양된 규선은 그 봉긋한 입술을 바삐 놀리며 허풍을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여보게들, 암행어사 박문수, 다들 알고 있지? 박문수, 한양바닥에서 떠들썩한 그 어사 박문수를 말하는 게야? 임금 앞에서조차 수틀리면 바른 말을 뱉는 통에 적수가 없다는 바로 그 박문수? 그래, 바로 그 유명한 박문수 말일세. 지금 조선바닥에서 그 박문수를 모르면 어디 조선 종자라 할 수가 있겠는가? 회장의 아낙네들이 술렁이자 규선은 한껏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극비로 붙이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바로 한 다리 건너 내 조카뻘 되는 사람이야. 규선의 폭탄 발언에 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자 규선의 온몸이 전율하듯 짜릿하게 아려왔지요. 탄력을 받은 그녀는 더욱 입을 놀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수 그 녀석 말이지? 어릴 때부터 참으로 영특했었지 뭐야. 내 말을 얼마나 잘 따랐는데.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아낙 한 명이 못 믿겠다는 어투로 말했어요. 아니 이 여편네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하의 그 박문수가 자네 가문 사람이라니. 갖다 붙인다고 다 말인 줄 아는가? 자네와는 나이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말에 석연찮아 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고 규선은 당황하여 얼굴이 잠시 붉어졌으나 이내 킁킁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고는 품에서 족보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나 보고들 말하시게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 증조부가 계시고 또 여기로 이렇게 맥을 이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오라, 그래,
바로 여기에서 경주 이 씨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서 슬아의 아들 딸을 두었는데, 자, 여기를 좀 봐. 우리 문수의 이름이 떡, 한이 쓰여 있지를 않은가 말이야. 돌고 돌아먼 친척이자 학렬로는 조카뻘 되시겠다 이거지. 족보에 쓰인 꼬부랑 글씨들을 보여주며 되도 않는 일장연설을 해본들. 그저 남편 덕에 안방마님 자리나 꿰차고 콧방귀나 낄 줄 알았지. 제대로 글 공부도 하지 않아 읽을 줄도 모르던 까막눈의 아낙네들이 그것을 어찌 알아보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며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 한창 신이 난 규선이 본격적으로 허풍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우리 문수는 여느 학동들과는 아주 달랐어. 어려서부터 싹이 남달랐다고나 할까?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달랐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우치곤 하였지. 그러면서 어릴 적 함께 성장하며 겪었던 이야기나 같이 뛰어놀며 나눴던 밀담들을 거창하게 엮어 떠들어대니 모두가 규선이 토해내는 박문수의 유년 시절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지요. 허풍선이 외길을 달려오던 규선은 이야기를 맛깔나게 빚어내는 재주 하나는 기가 막혔기에 사람들은 금세 그녀의 힘찬 웅변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 이야기가 소문의 꼬리를 물고 물어 장안에 파다하게 퍼져나간 후 규선은 그야말로 고을의 최고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여보시게, 저기를 좀 보시게나. 우리 고을 최고의 유명인사께서 지나가고 계시지를 아는가? 저 여인이 바로 그 어사 박문수와 친척 되시는 박규선 여사라지를 않는가? 아니, 그것이 정말인가? 그 유명한 어사 박문수와? 거리를 나선 규선의 등 뒤로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이 동요하며 수근거리자 규선은 어깨에 힘이 잔뜩 실렸습니다. 왜 진작 이리 하지 않았을까? 정말이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부터가 달라지니 이거야말로 크나큰 기쁨이로고. 박문수의 이름을 팔아 톡톡히 유명세를 치르고 있자니 그녀의 콧대가 높아지고 걸음걸이부터 거만이 쏟아져 나왔지요. 지금까지 자신이 뱉어온 허풍 중 이리도 효과가 확실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규선을 새롭게 고조시키는 현상이 생겼어요. 고을에 쓸만한 남정네들이 박문수와 인선을 대달라며 자신을 찾아와 굽실거리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 중에는 곡식이나 재물을 내어놓으려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내어놓을 것이 마땅찮자 자신의 남성미를 담보로 내던지는 사내들도 있었답니다. 일전에는 그저 허풍선이 행고만 걸으며 허영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던 규선도 밀려드는 사내들의 물질적, 육체적 공세에 그만 정신을 놓은 채로 흠뻑 빠져들고 말았지요. 다과회의 그 수많은 아낙네들을 제치고 사내들은 오로지 규선과의 인선을 대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으니 이 황홀한 유명세의 달콤한 맛을 어찌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부정을 단죄하며 박문수의 손에서 치도곤을 맞은 지방원님과 육방 관속들의 이야기가 셀 수도 없이 흘러들고 있었거늘 규선을 통해 박문수와 인선을 댄다 한들 정말로 그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허나 조정과 장안에서 이름이 드높던 어사를 지인으로 두고 싶어 했던 사내들의 욕심은 조금만 살펴보면 훤히 보일 수 있었던 사리판단마저도 흐려놓고 있던 것이었어요. 살림살이가 풍족하여 재물에는 흥미가 없었던 규선은 마침 남편도 외도에 미쳐 집안을 등한시하고 있겠다. 앞다투어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 중에서도 야심이 상당한 사내들로만 추려 별채에 들이고는 생전 처음으로 질펀한 집맛을 맛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밖으로 놔두는 남편에 대한 반발심으로 저지른 일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맛을 익히다 보니 웬걸요 허풍을 던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과는 또 다른 각별한 즐거움이 숨어있던 것이지요. 다과의 여편네들이 기둥서방을 하나씩 달고 다닌 이유가 바로 이 맛을 포기할 수 없어서였구만. 참으로 부덕한 일임에도 짜릿함이 그치지를 않는군. 용모가 뚜렷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내를 추려 머슴들의 눈을 피해 별채에서 서로를 얼기설기 엮어 근사한 정형으로 밤을 태워내니 이 어찌 환상적이지 않을 수가요? 박문수와의 인선을 기대하고 규선을 찾은 사내들은 그녀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하나같이 열과 성을 다했기에 규선의 즐거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완벽한 콩가루 집안이라 손가락질 할 만한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달빛이 스며드는 처마 밑 규선의 남편은 한창 열을 올리던 기방에 행차한 지 사흘째.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끊긴 지도 오래였지요. 집안의 하인들도 모두 잠이 든 삼경의 시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짤랑거리는 엽전 소리가 어슴푸레한 달빛을 뚫고 들려오고 있었어요. 이윽고 규선의 집 마당에서 월담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그림자는 익숙한 듯이 규선의 방을 향해 다가서고 있었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든 그림자의 손에는 차가운 엽전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시게 얘까지 오는 동안 마주친 사람은 없겠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사님? 조심, 또 조심하여 넘어왔지요. 일렁이는 호롱불빛을 받아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일부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둠을 뚫고 선명하게 규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약소하지만 제 나름의 성의로 준비한 금액입니다. 허나 약조한 금액을 맞출 수가 없었기에 심려하던 차, 듣자 하니 여사님께서는 박문수와 인선을 대는 대가로 다른 것도 받으신다 하기에 일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네만 무조건 다른 것으로 받지만은 않는다네. 그것이 쓸만한지 어떤지 내 알아본 뒤에나 그것으로 합당한지를 결정하는데 어떠한가 자신이 있으시던가? 규선이 씩 웃으며 던진 대답에 사내의 눈이 불빛을 받아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탐욕과 열정, 그리고 동시에 위험한 약조가 뒤섞여 있는 삼경의 야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문수 어사와의 연줄이 생기는데 어찌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사님? 그렇게 뇌물을 들고 밤 기운을 빌어 스며든 사내는 규선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의 짧은 입맞춤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윽고 규선의 숨소리가 밤의 어둠 속에서 더욱 짙게 새어나왔습니다. 한쪽으로 치워둔 전대가 몸부림치는 규선의 발끝에 채여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둠에 적셔진 두 사람의 몸짓은 비밀스러운 밤에 묻혀 마치 속삭임처럼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규선과 사내는 서로의 거래를 위한 시간을 가졌고 한껏 만족한 목소리로 규선이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대단히 만족했던 밤이었다네. 내 꼭 자네에게 좋은 기별을 넣어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 보시게나. 이거 영광입니다, 여사님. 그럼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밝게 웃어 보인 사내는 새벽 달기 울기 직전 규선의 방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사내가 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규선이 흡족한 듯 중얼거렸지요. 이거 박문수 덕에 늦음하기 나의 인생에 꽃이 피게 생겼구나. 참으로 박문수와 친척벌 된다 벌려놓은 허풍이 이리도 막강할 줄이야. 여혹시 나의 머리는 비상하단 말씀이지. 규선은 깔깔 웃음을 터뜨리고는 박문수와 연주를 대기 위해 찾아온 사내와 한밤중 잔치를 벌이느라 잔뜩 헝클어져 있던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매무새를 정리한 뒤 땀에 흠뻑 젖은 몸을 일으켜 목간을 할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박문수의 이름을 팔아 뒷배를 채우던 나날이 계속되어도 누구 하나 실제로 그 덕을 본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으니 슬슬 약발이 떨어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의심하기 시작할 즈음 규선의 집으로 한 꽤 죄죄한 선비가 찾아들었습니다. 저기 실례하겠소이다. 길을 잃은 나그네요만
잠시 안으로 들어 이야기를 좀 여쭈어도 되겠는지요? 어머, 그렇습니까? 어서 드시지요. 바깥 주인은 주색 노름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허다했으니 홀로 이래저래 무료했던 규서는 평소 지나가는 과객들이 집을 찾아오면 흔쾌히 맞이해 베풀곤 하였습니다. 그런 쪽의 인심은 후한 그녀였던 데다 그들이 들려주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소상히 기억해 두었다가 고을 바깥의 소식에 어두웠던 다과회 여편네들에게 보란듯 이야기를 풀어내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재료로 삼곤 했던 터였지요.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여편네들 머리 꼭대기에 자신이 올라서는 기분이 아주 달콤했기에 규서는 오고 가는 나그네들의 방문을 결코 막는 법이 없었답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꾀죄죄한 선비를 맞이해 작은 사랑채에 들인 규서는 하인을 시켜 술상을 푸짐하게 드리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사랑채로 들어온 행색남루한 선비가 다짜고짜 규선을 상석에 앉히고는 그녀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사님, 제 절부터 받으십시오. 그래, 우리 가문의 어르신 뻘 되시는 분이신데 이제서야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참으로 송구할 뿐입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에 당황한 규선이 벙찐 표정으로 나그네를 바라보는데 맙소사? 선비의 허리춤에서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는 마패가 규선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히, 마패. 그야말로 혼비백산해버린 규선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진짜 박문수 어사님?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규선이 묻자 남루한 선비, 아니 어사 박문수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허, 어사님이라니요? 이거 참으로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 어찌 그리 대면대면한 호칭으로 저를 부르십니까? 고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저와 함께 유년 시절까지 보내신 어른이시던데 일이 낯설게 대하기가 있으십니까? 말씀 낮추시지요. 학렬로는 제가 조카뻘 아니겠습니까? 박문수가 능글맞은 웃음을 머금고 쏘아대는 비꼬매 규선은 사색이 되어 그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어사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인연이 정신이 나가 그만. 그야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지분간을 못하고 입을 놀려서는. 규선은 거짓말처럼 제 앞에 나타난 진짜 암행어사 박문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사정을 하며 매달렸답니다. 현직 어사가 자신의 조카인 양 사칭하여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으니 곤장 몇 대로는 끝나지 않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랬습니다. 영남의 암행어사로 지방 관리들을 적발하던 박문수가 이 고을 사또와 육방관 속의 부정에 대한 첩보를 듣고 도착해보니 저작거리 가득 자신을 친척으로 두고 있다는 한 여인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지요. 허허, 이곳에 나의 친척이라? 금시초문의 이야기로구나. 허나 꽤나 흥미로울 것 같으니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아야 하겠구만. 그리하여 소문을 접하게 된 박문수가 소문의 근원을 색출하기 시작해 이윽고는 규선의 앞까지 당도한 것이었지요. 세상이 끝난 것 마냥 제 앞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규선을 내려다보며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좀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처음에는 고약한 소문을 지어내 백성을 근심에 빠뜨리는 작자인가 싶어 대노했으나 그간 여사님의 뒤를 조사하고 보니 참으로 재미난 부분이 있더랬습니다. 우리 여사님께서 허풍은 좀 심할지언정 궁핍한 사람들을 쥐어짜는 경우도 없고 또한 이 고을 내에서 어려운 자들에게 배품을 행해온 평판 역시도 나쁘지 않더군요. 다만 그 허풍이 조금 문제라면 문제라지요? 제 이름을 팔아 소소한 재미를 본 것에 대하여 문초 같은 것은 하지 않을 테니 대신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을 받는 것으로 처벌을 면해보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받다 마다요. 뭐든 받겠사옵니다. 감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잔뜩 기가 꺾인 규선을 내려다보는 박문수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튿날 온 동네 사람들이 규선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박문수가 주관하여 소와 돼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질펀한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잔뜩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암행어사 박문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박규선 여사님께서 열어주신 연회를 다들 즐기고 계십니까들? 이같이 좋은 날, 잔치 이흥을 더욱 돋울 기쁜 소식을 전하려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고을의 보릿고개가 닥치는 기간 동안 여기 제 친척 여사님께서 곳간을 열어 배 곪는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어드린다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모두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년 동짓달 보름날에는 오늘처럼 소 1마리와 돼지 2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여시겠다 하셨으니 모두들 우리 여사님의 배포의 치아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박문수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며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박문수는 규선에게 처벌을 내리는 대신 어려운 백성들을 구휼하는 조건으로 그녀를 용서한다 합의했던 것이지요. 매년 집안의 곳간을 열어 그들을 대접할 생각에 규선의 얼굴은 죽상이 달아날 기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새치열을 놀리며 재미를 보던 규선은 이날을 계기로 허풍을 쏟아내며 사람들을 현혹하던 버릇을 말끔히 고치고 거짓으로 어사의 이름을 판 것에 대한 징계 대신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자들을 구휼하겠다는 박문수와의 약조를 지켜 고을 사람들에게 높이 칭송받으며 여사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